계속해서 치료적 인간관계, 활동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단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상자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을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이 카운슬러도, 상담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꺼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잔뜩 꺼내놓기만 하고 이걸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상자가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이 활동 단계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치료자가 또는 카운슬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건강한 의사소통이라든지 건강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워킹 페이지, 활동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치료자는 어때요? 대상자가 치료자로부터 분리돼서 나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여러 가지 소셜 스킬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끔 도와주는 건데,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카운슬러에게, 상담자에게 의존하고 싶고 뭐 이런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활동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자는 대상자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주의해야 될 거가 이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저항. 대상자가 이제 더 이상 본인의 그런 그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감추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저항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이제 그 상담을 하는 사람과 대상자와의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약물 중단하고 다시 이제 증상이 재발하고, 셀프로 이제 약물 중단하면 이제 증상이 재발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갈등을 다 꺼냈어요. 상담하면서 다 꺼냈는데, 오히려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제 우울증이 심한 그런 초기 단계에는 자살을 시도할 그런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자살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이 시기에 이 시기까지 초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쭉 대상자가 회복하는 힘을 좀 갖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동 단계에서 대상자가 나타나는 저항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쭉쭉 빠지던 이런 대상자가 퇴원하기만 하면 체중이 는다. 원래대로의 패턴이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늘거나 너무 빠지거나, 이게 전부 다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활동 단계에서 이 시기에는 좀 더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그 이전에 생활 패턴이나 의사소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치료자에게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신뢰감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그 치료자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또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까지 잘 배워서 점점 이제 아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유기를 거치는 것처럼 치료자랑 이렇게 서서히 분리되는 그런 관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적 관계로 보면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감을 갖게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이제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아 개념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한 감정 이런 것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무조건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을 그러니까 표출하지 않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가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독립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터미네이션 단계, 종결 단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상호작용 전 단계에서 이제 간호사가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제 치료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하고, 이래서 초기 단계를 거치고 활동 단계를 거쳐서 이제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충분히 사회화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대상자가 치료자랑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상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앞으로 2번만 더 만나면 우리 이제 치료 스케줄이 종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자칫 잘못하면 상담이 끝나는 걸 거절당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다시 이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퇴행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제 어쨌든 종결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간호사랑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가 종결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대상자의 현재 상태, 잠재된 문제, 재발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약을 끊었다면 뭐 이런 증상이 다시 보일 수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 교육까지 이 시기에 함께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랑 간호사랑 상호 관계하는 시간을 점점점 줄여나가서 대상자가 혼자서도 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끝낼 때 어떤 내용으로 이런 정도가 되면 치료적 관계를 종료해도 되겠다 하는 그 평가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는데, 대상자의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능이 증진되고 고립감이 감소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자아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어 기전. 그러니까 방어 기전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승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방어 기전이 본인의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방어 기전을 사용하도록 이제 사용한다면 역시나 종결해도 되는 단계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치료 목표가 잘 성취됐다면 역시나 종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관계를 종결할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치료적 단계, 간호사가 치료적 자기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변화시키는 치료적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치료적 의사소통이거든요.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의사소통 시간에 이제 배웠던 효과적 의사소통을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이제 뭐 2사람이 됐건 뭐 10사람이 됐건 이렇게 2사람 이상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 그런 상호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혼자 하는 거는 의사소통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개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신자가 있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고받느냐? 메시지가 있어요. 송신자의 목적에 따라서 언어적인 형태 또는 비언어적인 형태로 전달되는 게 이제 메시지고요. 전달하는 매체는 의사소통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 수단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것도 있고요.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는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주먹을 불끈 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린다. 이것도 의사소통을 비언어적으로 감정이 전달이 되도록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슬픈 감정이 있구나 라고 이제 그런 전달하는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뭐 그렇다고 뭐 수만 가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말 이외에 뭐 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달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다는 거.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수신자가 반응을 이제 보여서 이제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아니면 고개를 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이 있겠고요. 피드백의 요소는 적절할 때, 적절한 한참 전에 말했는데 지금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건 적시성에 맞지 않고요.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자주 그래 맞아 계속 이렇게 말하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적정한 빈도로 피드백을 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적시성, 적정한 빈도, 정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죠.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해도 뭐 잘 전달이 안 될 거고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인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막 그 만나면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의사소통에 그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그 뭐지? 환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죠.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은 반가움의 표시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인지적 요인이라고 보면 이제 언어 또는 지식 수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대로 언어를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또 인지적으로 방해가 되겠죠. 의사소통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그럼 환경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연령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상태,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라고 하죠. SES라고 하는데 사회 경제적인 상태, 그다음에 인종, 뭐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이런 인생 사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부모님의 이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는데 그때 와서 누가 나에게 의사소통을 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게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소음,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의사소통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소음이라든지 주변에 막 음악 소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아주 환경적으로 뭐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부적 소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리적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리적으로 방해하는 거. 여기서 소음이라고 해서 소리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생리적인 요인, 외부적 요인, 정신적 요인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소음이라고 해서 그 소리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면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적인 문제를 본다고 하면 신체적으로 아플 때 얘기가 잘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럴 때도 역시나 생리적 소음이
라고 보여지고요. 정신적으로 내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요인, 사회적 위치라든지 권력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형태, 나이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의사소통에 장애 요인이 발생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소통 유형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언어적인 의사소통,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인간이 이제 말하는 그런 모든 단어, 문장, 뭐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의 톤이나 말의 속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겉모습, 신체 자세라든지 눈맞춤, 손짓, 한숨, 안절부절한다든지 하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언어적이지만 의사소통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사용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언어적 내용과 비언어적 내용이 두 개가 일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게 더 믿을만 할까요? 난 지금 하나도 안 슬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하나도 안 슬프다고 하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눈물이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그 마음을 나타낸,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내용과 비언어적 내용이 일치할 때는 뭐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뭐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를 때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조금 더 신뢰롭다 그런 얘기예요. 나 저 사람한테 화가 안 났어 내지는 이랬는데 막 그 사람만 보면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조금 더 신뢰로운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치료적 의사소통의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거, 경청 많이 들어봤죠? 경청, 리스닝 하는 거죠. 히어링 하는 게 아니고 리스닝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는 거, 그게 이제 적극적 경청이고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이 돼요. 듣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경청을 할 때 간호사의 그 이제 경청하는 자세, 이제 치료자의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앉는 자세부터 눈 아이 컨택까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다 중요한데, 상대방하고 눈을 맞춘다는 거는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눈 맞춤이라든지 거리도 적당하게 이제 너무 사회적 관계 정도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처럼 이 한 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거리를 좀 근접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나 이런 이제 충분하게 의자에 앉을 때도 편하게 릴렉스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몸을 이완시킨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말 속도도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대상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작은 소리를 한다든지 너무 큰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치료자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나 대상자가 서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로의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청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청을 해서 집중해서 하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 5가지가 쭉 나와 있죠. 주변에 산만하지 않도록 최대한 산만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자기 직장 동료를 막 이렇게 이제 블레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같이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그런 현재 분노 감정이라든지 그 감정에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지 같이 그 사람을 헐뜯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비난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동의 또는 반대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이제 경청하는 그런 이제 뉴트럴한 입장을 취하는 거고, 그리고 대상자의 행동에 포커싱을 해야 되고요. 어떤 피드백을 줄 때도 객관적인 피드백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이제 침묵이 있는데요. 침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침묵, 지금부터 10초 동안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10초를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10초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지금이 이제 10초가 됐습니다. 이 10초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짧은 것 같죠.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10초를 있는다는 거는 더군다나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치료자랑 대상자랑 그렇게 있을 때,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10초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건 정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유발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만 때로는 대상자가 충분한 생각을 해보고 숙고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조급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려고 하거나 막 답을 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침묵을 충분히 잘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하는 동안에도 대상자는 충분히 치료자에게 수용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침묵하는 시간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같이 있어준다든지 등을 토닥여 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위로가 전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기질적으로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언어에 장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어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 또는 노인 뭐 이렇게 또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 침묵하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더듬하는 어린아이랑 같이 의사소통을 한다. 그럴 때는 충분히 얘가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까지 들어줘야 돼요. 근데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지? 이런 말이니? 저런 말이니? 하고 계속 물어보면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주요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과 약물 사고의 그런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침묵을 자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항상 치료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답이 없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적대감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냉랭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무시받는 느낌, 모욕당한 느낌 이런 걸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이 항상 치료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잦은 침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료자로서 좀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그런 태도이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침묵은 적절하게 이제 활용될 때 효과적인 치료적인 의사소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대상자가 표현한 그런 이제 대상자가 보내준 그런 메시지에 대한 기본 내용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단어나 다른 문장 이런 것들로 바꿔서 이게 맞는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보낸 메시지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패러프라이징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대상자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표현한 거에 담겨 있는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고 간략한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자가 우리 책에 뒤에 이제 예시들이 쭉 나오긴 할 건데 지금 이제 개념만 먼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이런 것이 패러프레이징, 다른 말로 표현하기라고 하는 건 대상자가 사용했던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스테이팅, 재진술하는 거예요. 재진술한다고 하는 거는 대상자가 표현해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 내적 메시지, 외적 메시지를 반영해서 그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프레이징, 재진술, 반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칼로 무자르듯이 딱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이거는 리스테이팅, 이거는 뭐 엠퍼시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답가지가 어떤 예시를 주고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이걸 어떤 거에 해당하냐,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어떤 거로 해당이 되냐, 그럴 때 재진술하기, 패러프레이징, 반영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답가지에서 그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내용 반영이냐, 어떤 거는 감정 반영이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다른 대상자가 사용한 언어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핵심은 두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진술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현한 핵심 단어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리스테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재진술하는 주요한 목적은 중요한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세히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진술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계속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대화에 관심이 없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팅이 있어요. 반영하기. 반영하기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했던 패러프레이징, 리스테이팅, 리플렉팅 사실은 다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서 혼동되기 쉬운데 이제 뒤편에 이제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형식이나 민감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간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대상자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당신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대상자의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의 의미를 이제 그 치료자가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 반영, 감정 반영, 감정 반영, 느낌 반영 같은 말이에요. 내용 반영인지 감정 반영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구분하긴 하지만 내용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리스테이팅하고 재진술하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시나 이런 개념 설명이 나오면서 답가지에 뭐 3번 재진술하기, 4번 내용 반영 이렇게 나오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문제가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시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 반영은 대상자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적인 면을 충분히 표현하는 거, 관찰한 내용,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 감정 반영, 느낌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을 내가 이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 반영해 주는 거. 그게 느낌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해서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에요. 답이 네, 아니요로 떨어져 있지 않은 거, 네, 아니요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개방형 질문인데, 면담 초기에 어떤 그 이제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양하게 얻기 위해서 네, 아니요라고 대답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셨어요? 지내기가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how라고 해서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게 짧은 형식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라포 형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이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단답형, 그러니까 그 네, 아니요 이렇게 답이 떨어질 수 있는 답이 금방 답변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closed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폐쇄형 질문이 그럼 항상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심할 때는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잘 씻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사정을 할 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되는데 장황한 설명을 본인이 일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폐쇄형 질문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는 하셨어요? 어제 밤은 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잠은 잘 잤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아니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고요. 또 스스로 통증이라든지 이런 통증, 극심한 환자한테 이제 말이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개방형 질문. 통증이 이제 어떻게 뭐 아프신지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 점수, 통증 척도 점수를 쭉 주고 뭐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상자하고 상담을 할 때 치료자에게 방어적이고 저항이 있는 이런 대상자들한테 적용을 하면 효과적인 것이 이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이런 것들이 대상자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꼭 써야 되는 치료 이제 그 스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절할 때,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응답에 대한 기다림 이런 걸로 대화 참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입 꾹 다물고 있고 이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나는 당신 옆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응답에 대한 기다림을 갖는 시간, 이것이 침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한다고 하는 거는 대상자, 이제 그 환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수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네, 그러셨군요. 어떤 말씀이신지 해도 됩니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수용하기의 의사소통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이제 어떤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 변화가 좀 보인다고 하면 이걸 인식하고 있다. 치료자로서 내가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인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상자가 노력을 했거나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걸 잘 알아차리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이 깊어지는 환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먹고 잘 안 자고 잘 안 씻고 이런다고 했죠. 그때 이제 침상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놨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예쁘게 빗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고 오늘은 침상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머리를 예쁘게 빗으셨네요. 하고 어떤 행동의 변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행동의 변화, 아침과 다른 저녁의 행동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간호사가, 치료자가 표현해 주는 거.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니까 칭찬받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해주는 거죠. 계속 안 먹던 환자가
이제 밥을 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먹었어요. 오늘 식사를 어제 아침보다 식사를 잘하셨네요. 점심을 다 드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대상자의 어떤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걸 치료자가 표현해 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세라피우릭 셀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치료자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치료자가 도구가 돼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 없이 그리고 응답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옆에 이제 머무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면서 대상자가 이제 불안정하거나 긴장된 상태일 때 함께 있어주는 거, 내가 자체가 치료적인 사람이 되어주는 거, 그게 이제 자신을 제공하기가 되겠어요. 제가 잠시 동안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묵의 의사소통, 침묵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이 한 번에 한 개씩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제공하면서 침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용을 하면서 이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칼로 무자르듯이 생각하지, 특히나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건 이거, A는 A, B는 B 이렇지 않다는 걸 잘 인식하고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기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주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자가 이제 리딩을 하는 거죠. 앞으로 리드를 하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계속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은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는 걸 계속 표현을 해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 이제 이것도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넓은 주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얘기를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어떤 얘기에 관심 있는지 모를 때 여러 가지 폭넓은 대화 주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주로 대화의 이제 주도권을 대상자가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대상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어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넓은 단계로 이제 주제를 제공했다가 나중에 항상 이제 이렇게 넓게 넓혀 놓으면 어때요? 포커싱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초점 맞추기가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이런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에서 대상자의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장황하게 끌어놓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또 중간중간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요약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시간, 관계 이런 것들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앞뒤로 배열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때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앞뒤를 확인해 본다든지 전후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중요한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 바를 표현하는 것. 사실 이 관찰한 바를 표현하는 것과 대상자의 변화에 대해 인식을 표현하는 것 두 개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가 비슷한 것,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명명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여기 대상자의 변화를 말로 표현해 주는 거,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한 바를 표현하는 거. 결국은 관찰하는 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내가 보여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입술을 뜯고 계시네요. 당신은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슬퍼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관찰한 바를 이제 관찰한 바를 대상자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손톱 뜯기라든지 뭐 아카시지아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관찰한 바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한 설명을 격려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조현병 환자가 환각, 특히 환각 중에 이제 환청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병실 라운딩 하는데 병실 구석에서 벽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뭘 하고 있는지, 뭐가 들리는지, 그걸 그 환각, 환청을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각을 가진 대상자가 그걸 숨기지 않도록, 안전하니까 나한텐 얘기해도 돼요 라고, 안전하니까 이걸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정우 님이 전에 얘기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라고 물어본다든지, 언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요? 언제 불안하지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진 대로 대상자가 환청이 있으면 환청, 뭐 환각이 있다, 환각 중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진술하기, 리스테이팅인데요. 이거는 리스테이트먼트, 대상자가 표현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간호사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재진술한다는 거는 했던 이야기를 이제 대상자가 사용한 용어를 가지고 대상자가 사용한 용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구자가 될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저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라고 말을 했다면 간호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진술하기는 잘못하면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환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라포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재진술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잦은 빈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영하기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간호사의 견해를 섞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감정 반영,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용 반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 형은 제 돈을 다 쓰고도 나 두껍게 더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좋게 말한 내용은 아니겠죠? 내용 자체가 보면. 그럴 때는 감정이 어때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런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화가 나시겠군요. 화가 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해주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는 거, 감정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맞추기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 초기에 여러 가지 이제 폭넓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대화의 주제를 좁혀서 얘기해야 될 때, 또 대상자가 너무 산만해서 이리로 저리로 막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좁혀줄 필요가 있거든요. 포커싱 해주는 거죠. 초점 맞추기라고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많은 걸 양정우 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A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줄여서 초점을 줄여 놓는 것이 이제 초점 맞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색하기라고 하는 건데, 탐색하기라고 하는 건 초점 맞추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화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치료자로서, 상담자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이 대상자가 언급한 것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정우님, 그러면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말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뭐 암으로 죽은 걸 알았을 때 어땠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하는 질문을 하는 거, 그게 탐색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대상자가 충분히 궁금한 거, 대상자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는 정보 제공하기가 돼요.
대상자가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은 정보 제공하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대상자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 거는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간섭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하기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 대상자에게 대상자가 요청했을 때, 그리고 대상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질병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치료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의료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해당하는 것들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정보 제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정보 제공의 가장 뭐 흔한 예가 그거겠죠. 항불안제 약을 먹고 있어요. 항불안제 약을 먹고 있는 대상자한테 이제 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약은 무슨 약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궁금해하지 않고 그래 내가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니까 약을 주겠지. 그냥 주는 약인가 보다 하고 그냥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냥 약 복용하고 이거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하면 그냥 한 번만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약은 기분이 가라앉는 걸 좀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상태, 마음 상태가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전에 드셨던 약물하고 이 약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입 마름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체중 증가도 좀 덜 되고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약입니다. 하고 대상자가 먹는 약에 대해서 대상자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들 제공하는 게 정보 제공이고요. 그리고 혈액검사로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의 혈중의 약물 농도가 얼만큼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명료화하기를 보면 명료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대화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치료자가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양정호님을 미워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는 예를 들면 어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때 그런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좀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거죠. 명료화하게 대상자한테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명료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뭉뚱그려서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명료화하기가 치료적으로 이제 좋은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을 제시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망상 환자라든지 환각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실에 이제 회진 오는 주치의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간호사님, 저 사람은 맨날 나를 잡으러 와요. 국정원 직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 세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망상 체계를 부정한다기보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양정훈 씨 주치의예요. 양정훈 씨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매일 방문해요. 라고 현실을 이제 왜곡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 그게 현실 제시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심을 표현한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각, 착각, 망상 이런 것들을 가진 대상자한테 이게 그렇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고 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의심을 표현해서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대상자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돼요. 논쟁이 된다고요. 환자가 막 보러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환자가 병동에서 소리를 지르고 액팅아웃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저는 이 한 손으로 이걸 이렇게 띄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현실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난이라든지 상대방을 깔아서 이렇게 상대방을 낮추어 본다든지 상대방을
모욕감을 준다든지 이런 상태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치료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초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이 대상자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당신은 그릇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의심을 표현해 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논쟁이 될 수 있어요. 내 말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포도 깨지고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제시하는 거, 의심을 표현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약간 다르지만 의심을 표현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환자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거고, 현실을 제시하는 건 팩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현실을 제시해 주는 거고, 의심을 표현하는 건 대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게 믿기지 않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제 의심을 표현해 주는 것, 요것이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이죠. 잠깐만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